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제장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우선 OT 겸 짧게 설명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마음가짐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의는 오로지 잘하는 게 아니라 합격시키는 게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것 같아요. 특히 객관식 강의는 주관식과 다르게 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응시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빠르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저의 그 의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어떤 변별력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조차도 중요한 문제도 빠르게 하는 비법을 먼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강의는 합격이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시작하는 거에 전체 OT 좀 해드리면 객관식 강의를 시작할 때 늘 질문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개념이 다 까먹었는데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 개념 강좌를 다시 들어야 됩니까? 근데 시간이 많다면이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하면서 계속 어떤 얘기하냐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중요한 건 회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빠르게 돌리는 힘이 가장 중요한 조기 단기 합격의 비법이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아니에요, 사실. 회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를 위해서 제가 우선 장별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선 실강생 여러분들은 제가 판서노트 드렸죠. 판서노트 드렸습니다. 판서노트 이제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 때 제가 요약해 드린 거를 조교가 열심히 타이핑 쳐서 만들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판서노트 처음에 좀 펴보세요. 또 인강생 여러분들도 별도 자료에 제가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판서노트 있기 때문에 그 판서노트를 가지고 일단 요약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 이 교재의 최고의 장점이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문제가 대략 570여 정도 문제인데 다 풀어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풀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복습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합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요. 맨 먼저 중요 문제를 먼저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 문제는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걸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각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끝날 때 시강생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뭘 제가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OX 오답 정리가 들어있고 인강생 여러분들은 요렇게 맞는 게 있어요. 아이고 요거 말고요. 오답 정리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만 전부 다 108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만 봐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별 요약 정리를 제가 요 코너를 통해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 상세 정리, 그러니까 중요 문제를 해드리는데 가령 뭐 008번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한 5초, 10초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원칙은 해드립니다. 원칙 안 하고 하면 또 그럴까봐. 근데 비법을 먼저 하고 원칙을 할 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푼다면 되게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으면 남들 틀리는 거를 나는 맞는 거고 남들 시간 많이 투입하는 걸 나는 짧게 투입하는 거니까 엄청 변별력이 있어요. 보시면 아마 저처럼 풀이한 사람 대한민국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시면 되게 빨라요. 원칙도 풀이할 겁니다. 원칙 시간 재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또 원칙은 내 설명이지 여러분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원칙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나옵니다. 2교시 때. 그래서 별표로 딱 되어 있는 거. 별표가 한 180개 문제가 돼요. 그럼 그것만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 많으면 다 해도 좋은데 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장별 요약 정리 해드리고 요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상세 정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비법과 원칙을 다 설명할 겁니다. 상세 설명할 거죠. 그리고 오답 정리 모두 108개로 만들어 놨어요. 실강생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톡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점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 문제도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여기 어디 있는지 나올 거예요. 문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제발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읽기 정말 중요한데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안 들어요. 그냥 읽으세요. 뭘 읽으란 말이냐? 개념까지 읽으시면 좋겠지만 아마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대략 한 회차당 42문제 정도를 풀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일렬 넘버링을 좀 하셔서 매번 42문항 정도를 풀지 마시고 소설 읽듯이 읽으세요. 심지어 뭐까지요? 해설까지요. 해설까지. 그럼 모르겠다. 넘어가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수업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복습할 때 진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복습을 하라고 하면 왼종일 걸려요. 그럼 복습 아닙니다. 복습은 길어야 30분 이내.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정도에 끝나는 거지 복습을 오래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 제가 개념 때 시강생 여러분들은 요거 제가 선을 좀 보였죠? 쇼츠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1분 이내예요. 그럼 모두 54개예요.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외우지 말고 요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쇼츠가 아니라 제가 원본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쇼츠로 이미 녹음이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자, 개념 때 좀 보여드렸었죠. 요거 이제 마지막 때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만든 걸 나중에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어디서 뭘 강의하던 매번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활용이에요. 이거 다이소에 가서 사도 있고요. 일반 문구류에 고리 달린 걸 사세요. 그러니까 일반 노트는 찍기도 힘들잖아요. 얘는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 사두세요. 요거.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어려운 내용이 있다.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의 내용을 여기다 요약을 해두세요. 해두신 다음에 분업입니다. 짜투리 때 찔끔찔끔씩 읽어서 복습하는 거지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만사제껴 그거 격파로 난리가 나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풀리면요. 하루 날리는 거지 뭐. 정말 그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썼다가 짜투리 때요. 짜투리 때 하는 겁니다. 짜투리 때 찔끔 읽어요. 짜투리 또 찔끔 읽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복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경제 어려워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 안 돼요. 제가 장담할게요. 이해해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경제는 패턴의 반복일 뿐이지 이해되는 감은 왜? 실상에서 잘 쓰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복습하실 때 어려운 거 뭐 활용하라고요? 카드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고리 달리는 카드를 이용하시면 막판에 본인이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쇼츠로 만들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 제가 11년도에서 올해까지 회계사 쪽도 공간번호라고 해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획사, 공인노무사 전부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밖에 없어요. 책 나오는 거는 많은 사람이 냈겠지만 촬영을 다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10문제씩 촬영한 거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 세무사 쪽 재정학도 11년도부터 다 찍었습니다. 학원에 인강이 있습니다. 별도 강좌에. 이거 왜 도전이라고 했냐면 공부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본인이 이렇게 실험해 보는 거예요. 웬만큼 공부가 무르익으면 3회 정도, 3개 연도 정도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2개는 풀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어. 그럼 마지막 한 연도 정도에 대해서 한번 뭐 해보는 겁니까? 도전해 보세요.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연도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했다? 그러면 3개 연도를 랜덤하게 본인이 추천한 다음에 2개 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한계 정도를 뭐하라고요? 본인이 한번 도전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 되게 많거든요. 재정학은 사실 우리 세무사 시험을 위한 메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안 되면 얘도 또 탈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요걸 활용하시고 저는 요걸 이용해서 마지막 때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꼭 해드려요. 뭘 해드리냐면 만점 특강 같은 걸 이제 마지막 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만 모아서 특강, OX 특강, 가장 어려운 변별력 특강, 그래서 만점 특강 해드립니다. 요때 같이 외우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화동력은 이해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 내에 완료하면 돼요. 좀 모르게 있다. 그냥 조사님 덕을 믿으세요. 찍어도 날 맞아 라고 진짜로요.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완성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완성 안 돼요. 좀 편하게 대충 해도요. 다 돼요.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시간 내 뭐하자? 완료하자. 딱 한 가지 마무리할게요. 제가 별표 모두 몇 개 한다고요? 180개 정도 합니다. 180개를요. 3시간 정도에 뭐 할 수 있으면 읽어서 어가 되면 100% 장담합니다. 합격이 아니라 수석이에요. 실수해서 하나 틀릴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 5급 행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힘만 들어요.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7판입니다. 7판. 자, 바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할게요. 자, 먼저 요 내용은 이제 기본 때 했던 내용이고, 자, 우리 판서노트에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판서노트 1페이지 보시면 요거 나와 있죠. 제가 이제 먼저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관련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정학의 기초 파트에서 민간 부분. 자, 무슨 극대화를 추구합니까? 효용, 극대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은 무슨 극대화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죠. 우리 공공 부분은 무슨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까?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뭐 큰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시장경제다라고 했었을 때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대표적으로 말했냐면 냅두면 알아서 잘 굴러가. 그래서 우리 민간 부분 정부는 국방 치안만 맡고 나머지 알아서 하면 돼. 시장경제죠. 그래서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아담 스미스식 경제학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케인즈 및 케인즈 학파는 누구의 개입을 강조합니까? 정부 개입.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우리 6번과 7번의 이 정부관은요. 옛날의 기출문제를 제가 해설해 보면 매번 나왔었어요. 지금은요. 안 그렇습니다. 굳이 힘 빼지 마시고 핵심만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계론적 정부관, 유기체적 정부관 어떻게 해결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 개념 자체를 뚫어지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단어만 보세요. 정부를 뭐로 보는 거예요? 기계로 본대요. 기계는 어떤 숭고한 목적의식입니까? 나의 뭐일 뿐입니까? 수단. 그래서 기계는 그냥 수단,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유기체적 정부는요. 정부 자체가 뭡니까? 몸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은 단순 도구다. 아래쪽은 뭐다? 생명이 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기계나 도구, 생명 그렇게 안 나옵니다. 뭐로 나오느냐? 위쪽은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중에 골라보십시오. 기계론적 정부관은 민간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정부를 강조하는 말일까요? 민간이요. 이에 비해 유기체적 정부관은요. 정부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부를 강조합니다. 또 할까요? 민간 다른 말로 뭐로 바꿀까요? 설마 공익이요? 사익이요? 사익. 얘는요. 공익.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안 나와요. 최근에 안 나옵니다. 단지 나온다면 선지에 변별력 있는 선지가 아니라 대충 나오는 선지 나올 뿐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8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 재정학 자체를 폭넓게 공부한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셔도 됩니다. 시장 실패 개념을 협의로 보느냐 광의로 보느냐. 자, 우리 협의로 본다 또는 광의로 본다. 우선 협의로 본다면 단순히 우리 굳이 말하면 시장이 맡겼더니 시장이 잘못하는 경우 그 협의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의로 봤다고 한다면 누구도 훼손되는 경우입니까? 공평성도요. 그래서 전부 다 묶어서 광의의 시장 실패라고 하고 그럴 때 누구의 개입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정부 개입.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시게 되면 재정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죠. 세금하고 뭐가 있습니까? 정부 지출. 요거 이제 공부하는 거였고요. 자, 정부의 3대 기능이요. 효율적 자원 배분, 공평한 소득 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요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판소노트 활용하십시오. 요거 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 있죠. 판소노트 1페이지 왼쪽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M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M. 영어 단어 M은 마지널, 한계의 뜻입니다. 근데 한계가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학문하는 길이지 시험 보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학문이 아니라 시험 보는 자세는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계, 한 단위 추가. 자, 어떻게 합니까? X축 변수를 한 단위 뭐했을 때? 추가했을 때 Y축 변수가 얼마나 변할 거냐. 여전히 두리뭉실해요. 어려워요. 저기 보고 말뿐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프적으로 제가 무슨 기울기라고 그랬습니까? 접선 기울기. 이걸 세 군데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암기도 필요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뜻 좀 써보세요. 무차별 곡선 뜻이 뭐였습니까? 등, 효용 곡선이죠. 써두세요. 만족이 같은 조합을 연결한 곡선. 자, 등량 곡선은요. 같다 등이죠. 량은 수량입니다. 수량이 동일한 거죠. 자, 우리 생산량 뭐 한 겁니까? 동일한 그러한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 등량 곡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해요. 생산 가능 곡선은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 요건 알아두시면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해서 우리 경제학의 가능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능? 가능하다. 가능. 두 개 중에 찍어 보십시오. 최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최대를 의미할까요? 최대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최대 생산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X와 Y를 생산하는데 최대치를 다 합친 게 그걸 연결한 것이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정학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무차별 곡선의 요 특정 포인트에서 접선 기울기를 잡겠습니다. 자, 이걸 뭐라 부르죠? 얘는 이해가 아닙니다. 마치 얘가 칠판이듯이 쟤도 이름이 있을 뿐이에요. 자, 불러주시죠. 뭐였습니까? MRS 뭐요? XY. 자, 우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밋밋하게 X나 Y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뭐요? 꽃게 연포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요? 등량 곡선 마찬가지입니다. 요 포인트에 접선 기울기. 자, 이거 뭐로 읽을까요? 역시 이름입니다. MR, TS 뭐요? LK.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생산 가능 곡선. 요 포인트에 접선 기울기. 자, 이거 뭐였습니까? MRT 뭐요? XY.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제가 늘 친구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친구 이름이고 이건 외운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재정학 시험을 보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MRSXY 친구 이름 불러주세요. MU,
자, 뒷글자입니다. y분의 mu, 앞글자 뭐요? x. 이거 안 나오시면 문제 못 풀어요. 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MRTSLK는요. 친구 이름은요. MP, K분의 MP 뭐요? L. 자, 두 개 공통점 뭐예요? 뒷글자가 뭐로 온다는 게 중요합니까? 분모로 옵니다. 그 다음 MRTXY는요. MC 뭐요? Y분의 MC 뭐요? X. 역시 뒷글자가 분모로 오고 앞글자가 뭐로 옵니까? 분자로 와요. 가끔 이걸 이해하려 들어요. 제가 증명도 해드렸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MRS, 자, 천하장사 젤리. 어떻게 할까요? MU 뒷글자 젤리분의 MU 뭐예요? 앞글자 천하장사.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합격에는 도움이 돼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요. 이해는 오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이해한 것이지 얘는 이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써줬죠? MRSXY. 자, 친구 이름이요. MUI분의 뭐요? MUX. 그 다음 MRTSLK는요. MPK분의 뭐요? MPL. 자, MRTXY는 MCY분의 뭡니까? MCX. 굳이 기억하라고 한다면 이거입니다.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카드 거기다가 얘는 썼다가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OT 할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중요 문제 먼저 푼다고 그랬죠. 근데 교재 좀 보세요. 우리 뒤에 이제 문제 쭉 가보시면 1편의 문제입니다. 1편의 그 1장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교재 쪽수가 74쪽이네요. 근데 그쪽의 1장에는 솔직히 별표 칠 만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별로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중요 문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색깔펜으로 별표한 문제는 별표 쳐두세요. 그것만 반복해도 괜찮아요. 붙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따라서 지금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보고 끝낸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셔야지 집에 가서 또 복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내가 읽어오라고 하냐면 읽고 듣는 거와 그냥 와서 수업 듣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다음은 재정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저는 다 색깔펜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입니다. 조세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저라면 조세 수입 밑줄 또 뭐 밑줄 할까요? 지출 규모 밑줄.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는 쓰고 돈 벌 생각합니까? 돈 벌었으니 그에 맞게끔 쓸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벌고 그 다음 뭐합니까? 이에 따라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 재정은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 지출을 먼저 생각해요. 이렇게 써야겠구나. 저쪽 동네가 도로가 미흡해. 도로 깔아줘야겠구나. 먼저 지출 규모를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조세 수입을 뭐합니까? 결정하죠. 우리 일반적 생활과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만든 것이 양출 제2이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지출을 헤아려서 수입을 뭐한다? 규제한다.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한다는 겁니까? 지출.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수입. 근데 수입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된다? 그건 일반적 이야기죠. 그죠? 따라서 보자마자 몇 번 틀린 겁니까? 1번.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습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급은 이런 급은 아니에요. 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대로만 정리해 두시면 굳이 복습 별 의미 없어요. 왜? 어려운 게 뒤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 듣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본다는 마음이어야지 또 본다는 마음으로 이 설명 들으시면 너무 양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나머지 점검합시다. 2번. 엄격한 뭐에? 계획성. 맞죠.
두 번째, 공공의 욕구 충족. 맞고요. 4번은요. 당연히 무슨 측면 고려됩니까? 정치적 측면. 자, 그리고요. 집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사적 이익이 아니잖아요. 전체니까 당연히 집단적인 의사 결정 과정 필요하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또 제가 풀듯이 풀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굳이 다시 본다면 나라면 얘 정도는 하나 체크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 다시 안 본다는 마음으로 보셔야지 자꾸 다시 또 본다는 마음으로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못 끝내도 돼요. 자, 넘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 옳지 않은 것은 개념을 암기한 대로 푼다. 그거는 초딩, 중딩, 고딩 때 얘기예요. 그냥 요 자체로 풀어도 돼요. 기계론적 견해다. 기계, 정부를 뭐로 보는 겁니까? 단순 도구로 보는 거죠. 누가 중요한 겁니까? 민간 개인이. 사익이 중요한 거죠. 즉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본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하고 이 개인들의 집합체가 뭐일 뿐이다? 기계일 뿐이다. 단순히 보는 겁니다. 2번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런 거 해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1, 3, 5를 먼저 할게요.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자, 3번 먼저 보시면 기계론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 스스로는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 가장 짜증나는 게 이런 거예요. 죄송한 건 정말 이걸 많이 내요. 끝말에 있다 없다가 정말 많아서 중간에 끊으면 큰일 납니다. 자, 분명히 독립적 목표를 가질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 그랬으니 단순히 기계를 뭐로 보는 겁니까? 도구로 보는 거죠. 그러니 3번도 뭐다? 맞다. 끝. 자, 5번이요. 자, 제가 분명히 기계론적 견해에서 중요한 건 민간 개인 사익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해 있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된다. 당근 맞죠. 자, 나머지 이제 우리 2번과 4번을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2번 유기체, 전체주의. 자, 잘 보세요. 전체주의 잠시 밑줄만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익보다 사익이요? 얘가 찝찝했는데 4번에서 자,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 공익 누구 쪽입니까? 유기체. 우리 사익은요? 기계론적. 그죠? 민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공익보다 사익은 기계론적이지 유기가 아니니까 몇 번 틀렸으면 분명합니까? 4번. 자, 그럼 우리는 2번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아, 기계론적이 개인 사익, 개인주의 사상이라면 유기체는 뭔가 생명체고 따라서 전체를 위한 공익이니까 그렇겠구나. 따라서 전체는 다른 말로 뭐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공익으로요. 끝입니다.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집에 가서 계속 복습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저라면 이 문제에선 4번 선 정도 다시 보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기다, 생명체다, 전체가 중요하다. 누구요? 공익.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끝. 자, 3번입니다. 09년도 세무사 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문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별로 부드럽지 못한 문제인데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그 다음이 웃겨요. 복지국가 목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선 복지가 뭐냐를 한번 따져봅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빈곤 해결해야지. 맞잖아. 자, 그래야 사회통합도 되지 않나요? 더불어 사는 사회? 또 물가도 뭐야 돼요? 좀 안정적이어야지. 오케이. 2, 3, 4는 괜찮아요. 근데 1번 어떤가요? 미시적 효율성 달성이요? 이게 복지예요? 개인적으로 못마땅해요. 그런데 객관식은 뭡니까? 하나 고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가끔 이래요. 선생님 이건 이해되는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얘는 미시 얘기인데 얘가 왜 복지인가요? 막 따져요. 근데 5번 어때요? 완전한 평등을 추구한다. 잘 들으세요. 완전한 평등?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현도 불가능하지만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찝찝하지만 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렇게 객관식을 푸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난리가 나요. 아니 이거는 내가 이해되겠는데 왜 1번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른다면 2, 3, 4는 제끼고
1과 5라면 몇 번째가 되겠습니까? 5번인 거죠. 솔직히 1번은 굳이 말씀드리면 미시적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누구 개입으로 치유하는 겁니까? 정부 개입으로. 근데 이거 목표까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더 틀린 게 5번이니까 답은 몇 번으로 하시라고요? 5번.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어떻게 108개의 오답을 만드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그것만 마지막에 복습하면 되겠구나. 확신을 심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쪽의 문제들은 집중해서 한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듣다가 좀 졸았어요. 괜찮아요. 다시 듣지 마. 자꾸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패스해도 괜찮아요. 자, 이 문제는 정말 밑줄 열심히 치세요. 첫날이니까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재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종종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거의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는 마이크 잡고 자꾸 읽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졸리지도 않아요. 마치 내가 뭐가 돼서 선생이 돼서 진짜 돈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냥 교실 또는 도서실에서 딱 의자 앉아서 정확하게 한치의 뭐도 없이 흐트림도 없이 그러지 마세요. 가끔 하다 보면 졸다가 뭐도 흘릴 수 있습니까? 커피도 흘릴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못합니다. 자, 1번 밑줄 뭐 칠까요? 고전학파는 균형 재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밑줄 뭐요? 균형 재정.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요걸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앞에 거 정말 필요 없다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강의를 집중해 잘 들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 2번 값싼 정부란. 값싼 정부야. 정부가 싼 게 비지떡. 값싼 정부란 정부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정부? 돈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 아니 내가 지금 개념을 쓴 거 없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 개념 쓴 게 없잖아. 그냥 2번 찍는 게 맞지 않나? 그죠? 값싼 정부란 무엇이든지 다 하는 정부요? 아니에요. 뭐만 하라는 겁니까? 국방, 치안. 그래야 조세 부담이 뭐 되는 거니까? 최소화. 무슨 정부입니까? 작은 정부. 몇 번 답이에요? 2번. 하지만 1번 중요 내용입니다.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것이지 너무 공부한 개념을 대입하려고 들면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 답 2번이에요. 자, 3번. 어우, 짱이네. 저라면 지금 4번까지 수업 내용 중에 이거 하나 갖고 가라 라고 하면 시험장에 저는 주저없이 3번이에요. 들어보시면 아가 될 겁니다. 자, 러너 교수입니다. 케인즈 학파죠. 학파는 몰라도 돼요. 러너 교수의 기능적 재정. 어우, 좀 어렵네. 그지? 있어 보이잖아. 이런 건 하시라고 제발. 적자나 흑자의 구애됨이 없이 기능적으로 운영? 있어 보이는데 잘 모르겠네. 자, 이제 판사하세요. 중요합니다. 1번과 3번 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 재정은 뭐가 균형 재정입니까? 세금 거둔 것만큼 뭐하라? 써라. 다시 말해서 조세 T와 정부 지출 G가 뭐하게 하는 겁니까? 같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흑자도 없죠. 이것만 하라. 정해진 것만 해라. 정해진 것만 하라. 가령 국방 치안 정도만 한다고 한다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치? 나머지 할 필요 없잖아. 복지 때문에 돈 쓰고 그런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 무슨 재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치하는 거니까 균형 재정. 이러려면 큰 정부겠습니까? 작은 정부겠습니까?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그러니 얘는 누구 계열이 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식. 우리 아담 스미스 경제학을 제가 뭐라 했냐면 고전학파. 자, 그러면 반대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늘려요?
줄여줘야지. 그잖아. 정부라도 씀씀이를 뭐 할까? 좀 늘려줘야지. 그래서 모자란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치입니까? 불일치가 됩니까? 불일치. 그잖아. 걷는 건 덜 걷고 쓰는 건 많아. 빵꾸납니까? 남아돕니까? 빵꾸나지. 무슨 재정이요? 적자 재정. 자, 분명히 씀씀이는 많이 해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였습니다. 왜? 국민이 힘들어하니까. 자,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설마 호경기 때 이렇게 합니까? 침체기 때 합니까? 침체기 때. 침체기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잖아. 그다음 지금 뭐 최근에 이걸 잘 경험 못 해봐서 옛날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너무 경기가 어때? 과열이야. 이러다가 물가가 너무 뭐 할 것 같아? 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좀 씀씀이 정부의 지출 좀 줄여야 되잖아. 당연히 정부 지출주의를 뭐 할까요? 줄여요. 오히려 국민이 많이 쓸까 봐 세금을 뭐 합니까? 많이 걷어요. 세금 티를 늘려라. 그럼 누가 더 커지는 값이 되는 겁니까? 세금 쪽이. 역시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불균형. 이건 무슨 재정일까요? 돈이 남아 돌지 않아요. 설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흑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무슨 재정이라 한다? 흑자 재정이라고 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요런 상태는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국방 치안 이외에 뭐 하는 겁니까? 막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큰 정부일까요? 작은 정부일까요? 큰 정부요.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요? 케인즈식 이야기가 된다. 이때 재미난 용어가 있습니다. 재정은 T와 G인데 얘를 적자, 흑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지금 나라가 큰일 나 있는데 적자 났다고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구애됨이 없이 정부가 기능에 맞게끔. 어떤 기능이요? 침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되잖아. 과열이니까 좀 눌러뜨려야 되잖아. 그렇게 뭐 하라는 겁니까? 운영하라. 자, 요런 재정을 우리 경제재정학에서 무슨 재정이라 부른다고요? 기능적 재정. 그러니까 요 기능에 맞게끔 뭐 하라? 재정을 운영하라. 이걸 기능적 재정이라고 그래요. 누가 말했습니까? 케인즈 계열. 근데 짜증나는데 사람 이름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러너 교수는 솔직히 재정학,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선 중요한 인물이라서 낼만한데 근데 재정학 꼭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워둬도 괜찮아요. 러너 교수 신정통파 우리 케인즈 학파 계열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야지. 그죠? 이거 공부해야지. 그럼 저는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오답 정리할 때 108개 중에 이거 1등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나머지 뭐로 할 건데? 굳이 뭐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 나중에 하시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나머지를 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리하시면 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굉장히 똘똘한 선지예요. 다시 내도 좋을 선지입니다. 그죠?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자원배분 기능이 있었죠?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었어요. 그죠? 경제 안정화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인 줄 아세요?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원배분. 재정은요, 공공재와 민간재 배분 문제. 그렇죠. 공공재, 민간재를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이걸 기능으로 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기능적 재정의 치명적 문제 뭘까요? 자의성. 뭐예요? 지 마음대로. 그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하죠. 하지만 딱 봐도 가장 중요한 선지 뭐로 딱 보입니까? 이거 아니야? 그잖아. 그건 내가 해줬잖아.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실강생들은 아침마다 보내드릴 거예요. 톡으로. 복습하라고. 그 마지막 때 인강생들은 전체 108개 다 탑재해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걸 이렇게 뭐 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
예나 하세요. 그럼에도 저는 별표 안 쳤습니다. 왜요? 요즘 추세는 이런 거 안 내요, 사실. 근데 혹시 몰라서 3번 선지를 뭐 한 겁니까? 잡고 가자는 거예요. 이 정도에도 충분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오답 정리 나중에 해드린다. 샘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뒤에 가세요, 이제.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판서노트 이쪽이 됩니다. 개념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4시간인데 저는 3교시 체제입니다. 이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3번 쉬어서 4시간 4교시 체제를 하다 보면 제가 원하는 진도를 잘 못 내서 불가피하게 3교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 체제 3교시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또 볼게요. 효율성 문제와 공평성 문제입니다. 경제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효율성. 그리고 영원한 난제입니다. 공평성. 힘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얘기는 파레토라고 하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제시를 해줬어요. 파레토 효율성으로 뭘 삼아라? 기준을. 오케이. 근데 공평성은요? 자, 우리 잠시 뒤에 사회우생하면서 다시 한번 총점검하겠습니다만은 정답 있나요? 없어요. 뭐가 도대체 정답인지 몰라요. 그게 영원한 난제예요. 자, 그 다음 파레토 효율성 조건. 우리 이제 3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선 소비 측면, 생산 측면, 종합 측면. 얘는 이제 계속 문제를 통해서 만나야 될 중요 주제인데 한번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같을 때로 시험 문제 낼까요? 다를 때로 시험 문제 낼까요? 다를 때로 내거든요.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부등호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래 제가 작전 팁을 드렸었어요. 개념된 증명해 드렸지만 우리 객관식에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자, 우선 여기 원래 첨자가 붙어 있죠? 여기 원래 첨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첨자고요. 여기 첨자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등호 벌어지는 쪽. 부등호 벌어지는 쪽. 자, 첨자 A는 앞 글자 X를. 요건 시험 문제 묻지 않았지만 B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겁니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앞 글자 X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뭐 하자는 겁니까? 받자. 그럼 얘한테 뭘 줘요? Y 주자. 그러면 두 값이 서로 같아져서 뭐를 이룰 수 있다고요? 효율성을.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도요. 부등호 벌어지는 쪽. 첨자 X라는 재화는 앞 글자 L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좋아하니 상대적으로 자, Y에서 뭘 받습니까? 노동 받고요. 얘한테 뭘 줘버린답니까? K.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X제 정체가 뭐라 했었습니까? Y제 정체가 뭐죠? 노동을 더 좋아한다. 지금은 사실 의미 없지만 옛날에 신발, 가발, 의류 대부분 다 누굴 많이 투입해야 생산이 용이한 산업입니까? 노동을요. 그럼 무슨 집약자라 부른다? 노동 집약자라고 부르죠. 상대적으로 Y는요. K를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건 뭡니까? 자본 집약자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부등호 벌어지는 쪽 첨자 X는 앞 글자 L을 좋아하니 L 받고 얘한테 뭘 줘라? K를 줘라. 그러면 같아질 때까지 이런 조정을 할 겁니다. 잠시 뒤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부등호 벌어졌어요. 첨자 없네? 괜찮습니다. 앞 글자를 뭐 합니까? 더 좋아해요. 따라서 종합입니다. X를 더 생산해서 더 소비하면 서로의 만족을 뭐 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 측면은 소비고요. 생산 측면은 생산인데 얘 종합 측면은 뭐와 뭐를 다 합니까? 생산과 소비를. 자, 다시 읽어보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저 정말 강의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경제 어려워요. 재정학이 제 주 전공임에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달하고 몇 번 하고 이해하려 들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패턴만 즐기면 돼요.
패턴대로 가는 거거든요. 다 시험 문제 그렇거든요. 근데 패턴이 아니라 자꾸 이해하는 게 힘들죠.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위쪽. 자, MRS입니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부등호 벌어지는 쪽 첨자이는 자, 얘보다 앞 글자 X를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그 X 맞고 얘한테 뭘 줘라? Y 줘라. 그 다음 밑에입니다. 자, 부등호 벌어지는 첨자 X는 이 Y보다 상대적으로 뭘 더 좋아합니까? 노동을 좋아합니다. 노동 받고 얘한테 뭘 줘라? K 줘라. 그럼 서로의 같아지게 되면 서로의 뭐를 늘릴 수 있습니까? 생산을. 자, 아래쪽입니다. 자, 부등호 벌어지는 쪽 첨자 없어요. 괜찮습니다. 앞 글자 X를 더 생산해서 더 뭐하면 소비하며 종합이니까 서로의 만족을 뭐 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끝입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중요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 갖고 계시면 너무 중요해서 얘는 변별력 차원에서 꼭 제가 해드립니다. 자, 굳이 제가 거기까지 언급 안 하겠지만 아까 이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판서노트 보세요. 제가 판서노트에 뭔가를 남긴 건 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1쪽에 왼쪽 하단에 M 나와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외워야 돼요. 자, 한번 다시 점검할까요? 뭐였습니까? MRSXY 친구 이름 MUI분의 MUX, MRTSLK는요 MPK분의 MPL, MRTXY는요 MCY분의 MCX. 넘겨보세요. 이쪽에도 뭐가 또 있네. 있죠? 거기 위에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자, 그 후생경제학 정리 그래서 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어진 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추가로 별도로 지금 해드릴 건데 그 코너에 있는 거 아래쪽에다가 판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십시다. 먼저 후생경제학 1정리와 2정리는 재정학 수업에서 제일 어려운 첫 번째 주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봐봐. 내가 여러분들 개념 때 시강생 여러분들한테 쇼츠로 만들어 드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OT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점 특강이라고 하는 거에 모두 54개 중에 1번이 뭐 주제예요? 얘예요.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잘 쫓아와셔도 되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암기시키고 이제 별짓을 다 할 텐데 하여튼 되게 중요해요. 자, 집중하십시오. 갑니다. 후생경제학 1정리와 2정리는요.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냅니다. 재정학의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뭘 쓰느냐? 왼쪽에 일반 균형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판사하십시오. 일반 균형. 그 다음 오른쪽에 파레토 효율성 쓸게요. 파레토 효율성. 자, 참고로요. 일반 균형의 의미가 뭐였었죠? 일반 균형이란 자, 모든 시장이 동시에 뭘 보임으로써? 균형을 보임으로써.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모자람이나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0인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가 0인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거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늘상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패턴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다음 파레토 효율성이 뭡니까? 파레토는 이태리 경제학자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름이라 했습니다. 제가 경제학을 오랜 기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진짜 많이 도움받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완벽? 내가 어떻게 완벽을 해? 완벽 안 나와요. 수없이 개선될 뿐이지 완벽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점보다 더 좋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 그지? 만약에 재정학을 정말 많이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심지어 다른 과목도 안 하고 의미 있나요? 경제학 100점 맞으면 무슨 의미 있어? 다른 과목 깔아기면 끝나는 건데. 그잖아. 그러니까 적정 시점에서 뭐라는 겁니까?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은
더 이상 개선이 뭐한 상태입니까? 불가능한 상태죠. 만약 가능하게 하려면 다른 쪽에 뭐가 불가피합니까? 희생이.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에요. 자, 제가 2교시에 비법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냥 그대로 풀면 금방 끝나요. 자,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 균형을 왈라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무슨 균형이라 부르기도 한다. 왈라스 균형. 같은 말입니다.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일반 균형 개념을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 때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자, 완전 경쟁 균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왈라스 균형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얘이면 이거이다. 이게 뭐라고요? 후생경제학 뭐였습니까? 일정리. 반대로 파레토 효율성이면 일반 균형이다. 이거 몇 정리였습니까? 2정리. 이때 얘가 왜 얘됩니까? 증명 이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증명에 난세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쫓아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이때 1정리는 일반 균형이면 얘가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요. 우선 완전 경쟁이면서 외부성 등에 뭐가 없다는 전제를 둡니까? 시장 실패가 뭐라면? 없다면 얘가 곧 얘가 된다. 1정리입니다. 이 조건이 나와요. 외부성 등의 시장 실패가 없다면 1정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2정리는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얘가 이리 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선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는데 야, 더불어 함께 잘 살자. 말이 안 돼요. 아니, 흙수저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더불어 살아?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을 통한 뭐가 필요합니까? 소득 재분배가. 그래서 우선 재분배가 필요하죠. 두 번째, 정확히는 강볼록성인데 이거 개념 몰라도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합니다. 매번 나오니까 요 두 조건이 있으면 파레토 효율성이 뭐 된다고요? 일반 균형이. 자, 그런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왜 괜찮다고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시험 문제 변별력 나올 걸 써줄 거거든요. 그럼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힘들다 싶으면 제가 아까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카드요, 카드. 써두시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JYP 박진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뭐 한다고요? 영어 단어 20개 외운대잖아요. 심지어 그 단어를 뭐도 안 됩니까? 영어 문장도 맞는데요. 왜죠? 자신의 패턴 때문에요. 저는 맞다고 봐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는 거야. 시험 때까지 100번 이상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버리는 시간대? 그런 마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씨 저게 뭐야? 그럼 개념을 또 들어요? 바보짓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일단 요 얘기인데 중요한 건 1정리는 뭐가 중요했었습니까? 이게 없다면 시장이 알아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뭐예요? 위대함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자가 있습니다. 어떤 하자요? 효율성은 잘 얘기하는데 뭐를 말 못해요? 공평성을. 그게 하자예요. 자, 2정리. 자, 정부가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얘기한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위쪽은 시장이 알아서 하고 아래쪽 2정리는 정부가 모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2정리도 누가 중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근데 1정리는요. 공평성 문제는 아예 못해요. 시장이.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정리는요. 누가 공평성을 해결해 줍니까? 정부가. 그럼 걱정 없이 누가 나머지 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이. 이거
중요한 용어 있습니다. 자, 우리 9번 포인트 먼저 읽어볼게요.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개입하라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공평성은 뭐 가능하다? 분리.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시장이 알아서 나는 효율성만 전념하면 돼요. 공평성은 누가 알아서 해주니까? 정부가.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분리 가능. 분리 가능.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공평성 때문에 자, 효율성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하니까. 편하게 우리 시장은 뭘 할 수 있다? 효율성. 정부는 뭘 알아서 해준다? 공평성. 따라서 여러분들 두 가지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정리는 시장이 뭐 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할 수 있다. 하지만 공평성 얘기는 못한다. 이정리는요.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 편하게 시장은 알아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효율성을요.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요? 분리 가능. 그래서 이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리 가능이란 용어예요. 이걸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저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석사 때 이해했어요. 이 메커니즘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이해하고 듣자마자 써먹고 안 그렇습니다. 단지 시험은 풀 수 있죠. 어떤 내용을 기억하라고요? 분리 가능하다. 자, 그래서 누구의 개입도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 메인으로의 개입입니까? 사이드입니까? 사이드입니다. 메인 아닙니다. 이건 잘 나와요. 대신 일정리는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뭐 한 겁니까? 강조한 거죠. 얘는 달성하지만 얘는요?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자신이 없었던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요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코너에 사회 우세함수 포인트, 우리 판서노트 2페이지 하단에 있죠. 그쪽에 이제 판사하시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재정학 쪽에서는 사실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이제 건조한 것 같아요. 목이 메이네. 자, 10번, 11번, 12번은 여러분들 역시 해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되게 중요한 주제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개념 때 공부한 걸 다시 떠올리시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더하기로 표현되는 거 우리 뭐라 불렀습니까? 선형.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재화가 있는데요. 더했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유라고 쓰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더한 거 뭐라고요? 선형 뭡니까? 효용함수.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의 효용이 있어요. UA, UB 더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회적 우성을 W라고 쓸게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더했습니다. 뭐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뭡니까? 사회 우생함수. 일단 네이밍이. 그래서 더하기 표시 나오게 되면 일단 뭐다? 효용함수로는 선형, 사회 우생함수로 뭐라고요? 공리주의입니다. 이름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더하기는 경제학에서 어떤 의미라고 했었습니까? 더하기는 경제학이 어떤 의미예요? 완전 대체 관계예요. 완전 대체 관계.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5개가 있고요. 이게 5개가 있어요. 더했어요. 그래서 만족이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하나 줄여서 4가 됐습니다. 하나가 이리 왔어요. 얼마가 됐습니까? 6이 됐죠. 그럼 여전히 뭐를 이루고 있지만 10을 이루고 있지만 5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4, 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의 감소분이 누구의 증가로 고스란히 갔습니까? Y의 증가로. 완전 뭐한 겁니까? 대체된 거죠. 그래서 더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 대체예요. 대체 아닙니다. 완전 대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더하기는 경제학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완전 대체. 그래서 효용함수면 선형. 자, 사회 우생함수는 뭐예요? 공리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리주의 의미 얘기해 주세요. 공리주의 뭐였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최대 다수 최대 항목을
경제학적으로 말한다면 합쳐서 총합을 뭐 시키자? 극대화시키자의 의미입니다. 합쳐서 제일 많아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공리주의. 그러면 전체 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희생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소수 희생이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더하기다라고 얘기하면 뭐를 떠올려야 돼요? 우선 U, 효용함수면 선형, W, 사회우생함수면 뭐라고요? 공리주의. 자, 우리 더하기는 어떤 의미를 경제학이 갖고 있다고요? 완전 대체. 그러면 공리주의는 최대다수 최대응복이라는 게 뭐냐면 합쳐서 가장 크게 되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소수 희생은 뭐 한다고요? 정당화하는 우려를 마음해요.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게 누구라고요? 바로 롤스입니다. 자, 우리 수학의 이퀄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와 y가 있는데 이퀄이에요. 효용함수 썼습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레온테프형. 근데 레온테프가 아니 여기도 이퀄이 있는데 또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겁니까? 만든 거예요. 이름을요. 어떻게 해요? 자, 콤마 칠하고 앞에다가 집합 표시한 다음에 뭘 썼습니까? 민. 이 의미가 레온테프가 만든 개념이죠. 이게 뭐예요? 같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정학 경제학에서 요 표시가 나오면 요 콤마를 무어로 이해하라고요? 같다. 왜? 한 몸이니까. 그러면 사회후생함수로 똑같이 표시해 봅시다. 역시 민 집합 표시하시고요. UA, UB. 이거 뭐라고요? 이게 롤스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했기 때문에 이걸 롤스형 사회후생함수죠. 자, 따라서 이퀄은 경제학적 의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완 아닙니다. 완전 무슨 관계예요? 보완 관계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거지. 누군가가 세면 나도 같이 셀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자, 이때 중요한 거. 얘는 뭐예요? 가장 약자의 우생을 뭐하라? 극대화시켜라. 소수의 극대화죠. 소수의 효용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롤스식 뭡니까? 지향점이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역차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뭐라 합니까? 극단적 뭐라 해요? 평등주의요. 제가 수업을 재정학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눈높이에 맞춰 한다고 한다면 웬만큼 한 사람은 뭐야? 역차별이지. 이런 비판을 받아요. 잘 들으세요. 3번까지 한 다음에 제가 시험 문제 냅니다. 그거 맞히면 뒤에 고급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예요. 23년도에. 금방 풀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가셔야 돼. 자, 이 양극단입니다. 총합극대화, 소수극대화. 근데 얘는 소수희생 정당화, 얘는 극단적 평등주의. 중간에 누가 있느냐? 자, 평등주의라는 게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오래 살았는데 수학과에서 공부하면서 경제학과 접목시킬 때 최대 성과가 이거였어요. 곱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평등주의예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왜 평등주의냐? 이건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다고 그랬죠? 우선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변수의 곱이다. 요거 우리 점은 우리 수학에서 무슨 뜻입니까? 곱하기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U를 썼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곱하기 패턴. 우리 뭐라 합니까? CD형. 컵 더글라스. 근데 지수가 참 중요하죠? 지수를 만약에 2분의 1과 2분의 1 했다 칩시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 몇 차 CD입니까? 1차. 오케이? 가장 대표적인 함수예요. 그런데 이걸 사회후생함수로 바꿔볼게요. UA와 UB의 곱의 패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이게 평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라 말했냐면 맨 위쪽은 더하기인데 완전 대치 관계. 자, 이퀄은 물론 민 집합 표시 콤마인데 얘는 완전 보완 관계. 근데 곱하기를 얘기하면서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평등주의를요. 이거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평등주의 함수라고 부르죠. 얘는 1차 CD, 얘는 평등주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평등주의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평등주의의 지향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거예요. 이건 총합극대화하고 소수극대화지만 얘는요. 격차를 좀 뭐하자? 감소시키자. 최소화시키자. 격차를. 이 방법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 잠시 오세요. 재정학 경제학에서 이 곡선은 모르시면 큰일 나는 곡선이 있어요. 뭡니까? 직각쌍곡선이요. 직각쌍곡선은 두 변수 곱이 항상 뭐하게? 일정하게. 만약에 U의 UB를 10, 10이라고 할게요. 곱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100이 나오죠? 근데 100이 되는 조합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까? 무수히 많을 수 있지.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5야. 이 조합도 곱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100. 이 조합도 곱했더니 얼마 나옵니까? 100. 만약 이 조합이라면요. 여기가 20. 여기가 5예요. 이 조합도 곱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00이 나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는 두 사람의 만족이 하나는 5, 하나는 20이에요. 격차가 커요. 얘도 그렇죠. 그죠? 얘는요. 없죠. 격차가. 우리가 1이 가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격차를 뭐해서? 줄여서. 근데 이걸 구현하는 함수가 직각쌍곡선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직각쌍곡선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곱의 패턴을 통해서 결국 1이 가자는 거예요. 서로의 격차를 뭐해서? 줄여서. 그래서 머릿속에 곱하기는 뭐를 떠올립니까? 격차 최소화입니다. 격차 최소화. 자, 그런데 이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냐? 시험 잘 나옵니다. 답해 보세요.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등주의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평등이잖아.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은 가중치 어떨까? 줄여줘요. 못 사는 사람은 높여줘야지.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둘 때, 자, 부자 쪽은 가중치를 좀 뭐하자? 낮춰야지. 가난한 사람 쪽은요, 가중치를 좀 높여서 좀 많이 배려해야지. 그래서 점차 격차를 뭐하자? 줄여가자. 오답 뭐가 나올까요? 평등주의니까 서로의 가중치를 갖게 한다? 아닙니다. 가중치 달라요.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합시다. 선형의 무차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부 다예요. 우하형 뭐요? 직선. 그 다음 레온트예프형 또는 롤스형. 자, 뭐였습니까? L자형. 그 다음 1차 CD. 자, 직각쌍곡선으로서 원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요? 볼록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개념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요거 알면 뒤에 있는 최고난도 문제를 1, 2초에 풀어요. 실제로. 자, 세 개 중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묶어보세요. 누구와 누가 친구일까요? 누가 한 족속일까요? 자, 누구누구요? 잘 보세요. 답 있어요. 답 있어. 써놨어, 나 여기. 써놨다니까? 자, 얘하고 친구 누구예요? 얘예요? 얘예요. 얘입니다. 따라서 롤스의 철학과 누구의 철학이 같은 몸이라고요? 평등주의가. 이 평등주의의 극단이 누구일 뿐인 겁니까? 롤스입니다. 같은 식구예요. 요거만 알면 고난도를 금방 풀어요. 얘는 완전 뭡니까? 딴 나라 사상 이야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잘 모르겠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카드 이용해서 반복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 해드렸고요.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번 쭉쭉쭉 읽어볼게요. 좀 전에 했던 겁니다. 사회 후생함수로 무엇을 판단하자? 공평성을. 근데 정답인지 확연히 확실히 말해줍니까? 여러분들, 롤스식이 정답이에요? 평등주의가 정답이에요? 공리주의가 정답입니까? 누가 말해줍니까? 말해주지 못해요. 자, 그 다음 공리주의 더해서 롤스는 같게 해서 평등주의 곱해서.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회 후생함수를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명쾌한 설명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공평성 문제는 난제입니다. 재정학 경제학에. 자, 그 다음 사회 후생함수가 이루어야 될, 가져야 될 이상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에로 교수가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완비성, 이행성, 보편성, 비제한성, 파레토 원칙, 무관한 선택으로 독립성, 비독재성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단에 있는 이걸 뭐라 합니까? 에로의 뭐요? 불가능성 정리죠. 근데 최근엔 단순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자, 앞에 있는 네 조건 어디까지요? 여기. 자, 무관한 뭐요? 선택으로부터의 독립성. 여기까지는 흔히 무슨 조건이라느냐? 합리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충족되면 반드시 뭐 되어야 되는데? 독재적이. 근데 조건에 따르면 뭐도 들어있습니까? 비독재성. 비독재성은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민주성이죠. 그러니까 앞에 네 개는 합리성인데 얘가 되려면 반드시 독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조건 하나는 비독재성, 민주성이에요. 그러니 얘는 독재성인데 얘는 민주성이기 때문에 함께 뭐 할 수 없는가? 양립이 불가능해요. 이걸 우리 에로의 무슨 정리였습니까? 불가능성 정리. 얘는 이해 1도 안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다 이해하려 든게 힘든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보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이요. 21번째 보시면 요거는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판서노트 3쪽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그 한계를 느껴준 게 하나가 보상 원리의 의미를 생각보다 아니라 많이 몰라요. 보상 원리 뭐예요? 돈 주는 거에 대한 원리입니까? 판단 기준이에요. 후생 변화가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뭐요? 판단 기준을 뭐라 부른다? 보상 원리입니다. 이거는 좀 외우세요. 자, 보상 원리 뭐라고요? 판단 기준이요. 판단 기준. 또 하나 할까요? 사회 후생함수를 한 단어로 뭐라 했습니까? 가치관이요. 가치관. 우리 사회는 공리주의적 가치관을 필요로 해. 우리 사회는 평등주의적 가치관이 필요해. 이런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회 후생함수 뭐라고요? 가치관. 보상 원리는요. 판단 기준이고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레토, 칼도, 스키토브스키 이 세 기준을 봅시다. 파레토 기준이 뭐냐? 누구도 감소 없이 최소 한 명 이상 증가됐을 때 뭐라 부른다? 개선. 이건 이제 우리 문제 풀 때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칼도 기준에 따르면 자, 실제 보상이요? 잠재 보상이요? 잠재 보상. 얘가 해줌에도 남는 게 있으면 뭐라 보자? 개선으로 보자. 그 다음 우리 효용 가능 경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가능 경계는 내부에서 효용 가능 경계상 어느 한 점으로 이동한다면 이걸 뭐로 볼 수 있다? 개선. 그 다음에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따르면 이게 이제 웃겨요.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여기 개선이 아니어야 그게 진정한 개선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겁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인생살이가. 따라서 내가 혹 지금 굉장히 좋은 양지에 있다 손 치더라도 조만간 뭐가 될 수 있다면 음지가. 그건 진짜 양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뭔가 개선이 됐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곧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역도 뭐 할 수 있어요? 개선이다.
100가 된다면 나는 진짜 개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100이 개선이 되려면 역은 뭐 아니어야 됩니까? 개선이 아니어야 돼. 그래 내가 진짜 개선이에요. 그래서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뭐를 아주 강하게 만든 조건이라고요? 칼도 기준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조건이 스키토브스키 기준이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중 적용시켰다. 근데 아무리 봐도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지 이 말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단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회차 1교시 수업이었어요. 자, 제가 약간의 잔소리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수업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개념이 지금 완벽하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개념 완벽하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잘하세요. 첫 번째, 읽기 하십시오. 읽어오세요. 이해 유무로 하지 마시고 읽어오십니다. 두 번째, 제가 적어도 오른쪽에 판사하는 거 있죠. 그건 암기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암기 힘들면 자, 우리 뭐에다 쓰라고 했었습니까? 이 고리 달린 수첩에다가 쓰셔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자, 이제 요게 끝났으니 쉬었다 돌아오게 되면 제가 약간의 내용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드디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미리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해설지 나온 거 한번 보세요. 8번 한번 볼까요? 해설지 분량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몇 쪽이 되냐면요. 네, 갈게요. 77페이지 있죠, 그죠? 자, 이 해설이 감히, 잘 쓴 해설이죠. 잘 쓴 해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줍니다. 원칙이니까. 과연 이렇게 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풀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이걸 제가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읽기도 싫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습할 때. 하지만 한번 읽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비법 들으시면 이게 그런 거구나 돼요. 되게 빨리 풀어요. 자, 한번 읽어두시고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